목련야담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산속에 쓰러진 할머니를 살린 소년. 옛날 옛적 깊은 산골 마을에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도 매서웠지요. 하늘은 온통 잿빛으로 물들었고 바람은 사람의 뼈를 애는 듯 차가웠습니다. 눈은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내렸습니다. 산길은 하얗게 잠겨 사람의 발길을 돌려보냈고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아궁이 불을 지폈지요. 그날 밤 눈보라 속을 헤매는 이가 있다면 살아 돌아오기는 틀렸다고 모두들 말했습니다. 하늘이 길을 막았으니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 마을 끝자락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곳에 12살 난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민수라 했지요. 민수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민수를 낳다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해 산을 떠났다고 했지요. 민수를 키운 것은 할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할아버지마저 지난 봄에 눈을 감으셨지요. 이제 민수에게 남은 것은 바람 새는 초가지 반채와 눈 아래 묻힌 할아버지의 무덤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민수를 불쌍히 여기면서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가난이 옮을까 두려웠던 것이지요. 민수는 그렇게 혼자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살아생전 민수에게 늘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수야, 사람은 혼자 살아도 되지만 마음만큼은 혼자 두면 안 된다. 민수는 그 말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이미 혼자인데 마음을 어찌 나눈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말씀은 가슴 한구석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민수는 때때로 할아버지 무덤 앞에 앉아 그 말을 되뇌곤 했습니다. 눈이 내리든 비가 내리든 민수는 할아버지께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조용히 말씀드렸지요. 그것이 민수가 외로움을 견디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던 그날, 민수는 나무를 하러 산에 올랐습니다. 겨울을 나려면 땔감이 필요했지요. 아무리 눈이 내려도 민수는 하루도 쉴 수 없었습니다. 도끼를 들고 묵묵히 나무를 찍어 내리던 민수의 귀에 문득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귀를 기울이니 그것은 바람이 아니었지요. 울음소리도 아니었고 외침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숨이 꺼져가는 소리였습니다. 민수는 도끼를 내려놓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눈은 무릎까지 차올랐고 바람은 민수의 몸을 밀어냈지요. 하지만 민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마음을 혼자 두지 말라는 그 말씀이요. 민수는 눈보라를 헤치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민수가 발견한 것은 눈더미 아래 쓰러진 노파였습니다. 낡은 속옷을 겹겹이 껴입은 노파는 눈 속에 반쯤 묻힌 채 미동도 하지 않았지요. 얼굴은 파리하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푸르스름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민수는 황급히 노파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딱딱하게 굳어 있었지요. 숨은 시로라기처럼 가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민수는 노파를 흔들어 깨웠지만 노파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노파를 마을로 데려가야 할지
아니면 그냥 두어야 할지 알 수 없었지요. 하지만 곧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노파는 틀림없이 죽을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작은 몸으로 노파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민수는 노파를 업고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마을 어귀의 주막집이었지요. 주막 주인은 문을 열어주긴 했지만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안 되네. 우리 집은 손님도 많고 방도 없어. 민수는 다시 이웃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매번 같았지요. 저런 분을 데려왔다가 재앙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그러나. 산에서 쓰러진 사람은 산이 데려간 목숨일세. 함부로 건드리는 게 아니야. 저런 인연은 업보라네. 젊은 것이 쓸데없는 짓을 하는구먼.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이유를 대며 민수를 돌려보냈습니다. 민수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노파를 업은 등은 무거웠고 눈보라는 점점 더 거세게 몰아쳤지요. 하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곳, 자신의 집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민수는 다시 산길을 올랐습니다. 민수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노파를 조심스럽게 방 안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아궁이에 불을 지폈지요. 불씨가 살아나자 방 안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노파에 젖은 옷을 벗기고 할아버지의 낡은 소미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옷까지 벗어 노파의 몸을 감쌌지요. 추위에 떠는 것은 이제 민수였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도 이미 벼랑 끝이었기에 더 잃을 것도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민수는 노파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실 거예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마음만큼은 단단했습니다. 민수는 밤새 노파의 곁을 지켰습니다. 항아리에 남은 쌀을 긁어 모아 죽을 쓸었습니다. 비록 한 그릇도 채 안 되는 양이었지만 민수는 그것을 노파에게 먹이기로 했지요. 할아버지의 낡은 노솥에 물을 데우고 정성껏 죽을 끓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죽을 식혀서 민수는 숟가락으로 조금씩 노파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삼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조금씩 먹였지요. 한 숟가락, 두 숟가락. 그렇게 반 그릇쯤 먹였을 때 노파의 입술이 희미하게 움직였습니다. 민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할머니, 들리세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민수는 밤새도록 노파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물수건으로 노파의 이마를 닦아주고 식어가는 손을 자신의 품에 안아 녹여주었지요. 바깥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방 안에는 희미한 온기가 살아 있었습니다. 꺼질 듯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노파의 숨도 가늘게 이어지고 있었지요. 민수는 그렇게 밤을 지새웠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노파는 여전히 눈을 뜨지 못했지만 숨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사흘 동안 단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남은 쌀은 모두 노파의 죽을 끓이는 데 썼고 자신은 눈을 녹여 물만 마셨지요. 나흘째 되는 날 아침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노파가 천천히 눈을 뜬 것입니다. 어디가? 노파의 목소리는 바스러질 듯 가늘었습니다. 민수는 얼른 노파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셨어요? 여긴 제 집이에요. 노파는 한참을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고맙구나. 내 이름은 옥분이란다. 그렇게 노파는 자신의 이름을 남겼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자 옥분은 조금씩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민수는 산에 나가 나무를 캐고 나무를 해왔습니다. 옥분은 그런 민수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곤 했지요. 어느 날 저녁 옥분은 민수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나는 평생을 길 위에서 살았단다. 옥분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전쟁이 터졌습니다. 옥분은 남편과 갓난아이를 안고 피난길에 올랐지요. 하지만 포화 속에서 남편은 쓰러졌고 아이는 옥분의 품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어. 남편도 아이도. 옥분은 그날부터 아이를 찾아 헤맸습니다. 수십 년을 떠돌았지요. 고아원을 찾아다니고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단 하나의 희망이라도 있으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죽을 때가 됐다고 생각했단다. 그런데 내가 나를 살려주었구나. 옥분은 민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옥분이 민수의 집에 머문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옥분이 자신의 작은 버릇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민수야, 숟가락은 그렇게 쥐는 게 아니란다. 이렇게 세 손가락으로 잡아야지. 옥분은 민수가 밥을 먹을 때마다 숟가락 쥐는 법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할아버지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던 것이지요. 자기 전에는 깊게 숨을 3번 쉬어야 한다. 그래야 악몽을 꾸지 않는단다. 옥분은 민수가 잠들기 전 숨을 고르는 것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가슴 한편이 이상하게 먹먹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옥분은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옛날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그 노래는 할아버지가 어릴 적 민수에게 불러주던 바로 그 노래였지요. 민수는 이유 없는 울컥함을 느꼈습니다. 왜 이렇게 가슴이 뛰는지, 왜 이렇게 눈물이 나오려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옥분 곁에 있으면 외롭지 않다는 것이었지요. 민수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가족이라는 느낌일까?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문득 할아버지의 유언이 떠올랐던 것이지요.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민수에게 나무괴 하나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민수야, 이 괴는 내가 죽고 나서도 함부로 열어서는 안 된다. 때가 되면 내가 알게 될 것이다. 민수는 그 말씀을 지켜왔습니다. 아무리 궁금해도 나무괴를 열지 않았지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이상하게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민수를 떠미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지금 이 순간 반드시 그 괴를 열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처럼요. 민수는 조용히 일어나 방 구석에 놓인 나무괴 앞에 앉았습니다. 손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열어봐도 될까요? 민수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천천히 괴의 자물쇠를 풀었습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 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괴 안에는 많은 것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낡은 편지 몇 장과 빛바랜 초상화 1장, 그리고 작은 놀이개 하나뿐이었지요.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초상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초상화 속에는 젊은 여인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그 여인의 얼굴은 아름다웠지요. 민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얼굴이 너무나 낯이 익었던 것입니다. 민수는 황급히 옥분이 자고 있는 방을 돌아보았습니다. 달빛에 비친 옥분의 얼굴과 초상화 속 여인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지요. 틀림없었습니다. 초상화 속 젊은 여인은 옥분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주름이 깊어지고 머리가 희어졌을 뿐. 그 눈매와 코, 인매는 똑같았지요. 민수의 손이 더욱 심하게 떨렸습니다. 왜 할아버지가 옥분 할머니의 초상화를 가지고 계셨을까? 민수는 급히 초상화를 뒤집어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흐릿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탓에 번져 있었지만 민수는 간신히 읽을 수 있었지요. 민수는 그 글귀를 읽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사진 뒷면에 적힌 글씨는 이러했습니다. 살아있다면 이 아이만은 꼭 지켜다오. 옥분아. 민수는 그 글귀를 몇 번이고 되읽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니라 할머니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편지를 쓴 사람은 누구란 말입니까? 민수는 황급히 꽤 안에 다른 편지들을 꺼냈습니다. 그중 하나를 펼쳐 읽기 시작했지요. 편지는 할아버지의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옥분, 나는 자네를 평생 잊지 못할 것이요. 전쟁통에 자네를 잃었을 때 내 가슴에는 구멍이 뚫렸소. 하지만 나는 자네가 부탁한 것을 지켰소. 자네의 아들을, 우리의 아들을 목숨 걸고 지켰소. 민수는 편지를 읽다 멈췄습니다. 우리의 아들. 민수는 다른 편지를 더 읽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진수라 지었소. 자네가 좋아하던 이름이요. 나는 이 아이를 내 아들처럼 키웠소. 비록 자네가 곁에 없어도 이 아이만큼은 반드시 지키겠소. 민수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진수는 민수의 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편지를 펼쳤습니다. 옥분, 진수가 장성하여 아이를 낳았소. 손자의 이름은 민수라 지었소. 나는 이제 늙어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소. 하지만 이 아이만큼은 끝까지 지킬 것이오. 자네가 돌아오는 그날까지 나는 이 자리를 지킬 것이오. 편지는 거기서 끝나 있었습니다. 민수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진짜 할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옥분의 남편이었고 민수의 아버지 진수는 옥분의 친아들이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옥분은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잠들어 있는 옥분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사진과 편지를 들고 조용히 옥분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민수의 목소리에 옥분이 눈을 떴습니다. 민수야, 왜 안 자고? 옥분의 말이 멈췄습니다. 민수의 손에 들린 초상화를 본 것이지요. 옥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초상화를 옥분에게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이게 할머니시지요? 옥분은 한참을 말없이 초상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어 초상화를 받아들었지요. 옥분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이건. 옥분은 초상화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끝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진수야. 내 아들. 옥분은 오열했습니다. 민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눈보라 속에서 구한 노파는 낯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옥분은 민수가 태어나기도 전에 헤어진
민수의 친할머니였던 것이지요. 운명은 이렇게 잔인하면서도 기적 같은 방법으로 두 사람을 다시 만나게 했습니다. 그날 밤 옥분과 민수는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옥분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전쟁통에 남편과 헤어졌고 아이를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기적처럼 아이를 구했고 홀로 이 산골에 숨어 아이를 키웠던 것이지요. 나는 내 아버지가 살아있는 줄도 몰랐어. 수십 년을 헤맸는데 바로 이곳에 있었구나. 옥부는 민수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민수야. 할미가 너무 늦게 왔구나. 민수도 옥분을 껴안았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가 오셨잖아요. 이제 우리 함께 있어요. 그날 이후 옥부는 민수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옥부는 민수의 해진 옷을 기워 주었습니다. 민수는 옥분의 손에 글자를 적어 가르쳐 드렸지요. 두 사람은 잃어버린 세월을 조금씩 메워 나갔습니다. 옥부는 민수에게 아버지 진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진수가 어떻게 자랐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말이지요. 민수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얼마나 옥분을 그리워했는지, 마지막 순간까지 옥분의 이름을 불렀는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었습니다. 봄이 찾아왔습니다. 눈은 녹고 산에는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낯선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말쑥한 옷을 입은 그들은 옥분을 찾고 있었습니다. 옥분이라는 분이 이 마을에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들은 누구이며 왜 옥분을 찾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민수의 집으로 그들을 안내했습니다. 민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할머니를 찾으신다고요? 무슨 일이십니까? 그중 한 사람이 공손히 말했습니다. 저희는 한성제약에서 왔습니다. 옥분 여사님을 찾고 있습니다. 한성제약. 그것은 나라에서 손꼽히는 큰 약방이었습니다. 옥분 여사님은 저희 회사를 세우신 분의 부인이십니다. 오랫동안 실종되셨다가 최근 이곳에 계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옥분이 그런 집안의 사람이었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지요. 그날 저녁 한성제약 사람들은 옥분에게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여사님, 회사에는 여사님의 재산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큰 저택도 있고 하인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노파가 그런 부자였다니. 민수 녀석 복도 좋지. 이제 인생이 확 바뀌겠구먼. 민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할머니가 떠나시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앞섰지요. 하지만 옥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지만 나는 여기 남겠네. 한성제약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여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편안한 여생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옥부는 민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는 평생을 재산과 명예를 버리고 내 아이를 찾아 헤맸네. 이제 그 아이의 아이를 찾았는데 또다시 떠날 수는 없네. 옥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옥분은 한성제약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재산은 이 마을과 민수에게 남기겠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일 것 같구려.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옥부는 마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 마을에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옥부는 재산의 절반을 마을에 기부했습니다. 마을에는 학교가 세워졌고 가난한 이들을 위한 무료 약방이 들어섰지요. 나머지 재산은 민수에게 물려주었습니다. 민수야, 이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거라. 하지만 명심해야 한다. 진짜 부는 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란다.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옥부는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기적은 돈도 명예도 아니었어. 바로 너를 다시 만난 것이란다. 옥부는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나를 살렸고 나는 내 곁에서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단다. 이것이 진짜 유산이지. 민수는 옥분을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해 겨울, 눈이 다시 내렸습니다. 눈보라가 산을 덮던 바로 그날처럼 하늘에서는 하얀 눈송이가 흩날렸지요. 민수는 옥분과 함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작년 이맘때 할머니를 만났어요. 옥부는 민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이 내 인생에서 가장 복된 날이었단다. 민수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쓰러진 노파를 발견했을 때 민수는 그저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지요. 민수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살린 것이 결국 자신을 살렸다는 것을 말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민수와 옥분을 보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우연이란 없구나. 모든 것은 하늘이 정한 인연이지. 기적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네. 기적은 사람의 선택에서 시작되는 것이지. 민수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도 되지만 마음만큼은 혼자 두면 안 된다. 이제 민수는 그 말의 뜻을 온전히 알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다른 사람과 나눌 때 비로소 살아나는 것이었지요. 민수와 옥부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지만 두 사람의 가슴 속에는 따스한 봄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은혜 갚은 까치. 먼 옛날 숙종 임금께서 용상을 지키시던 시절이었습니다. 조정은 날마다 뒤집혔습니다. 남인이 득세하면 서인이 쫓겨나고 서인이 돌아오면 남인의 목이 날아갔지요. 권력이란 것이 본디 그러합니다. 한 사람의 영화가 다른 사람의 죽음 위에 피어나는 것이지요. 그 불똥은 한양 담장 안에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경상도 산골 구석구석까지 파고들어 멀쩡히 밥 먹고 살던 사람들의 삶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사람의 길도 험하고 세상의 길도 험하던 때였습니다. 그 험한 길 위에 이제 막 바랑 하나를 둘러맨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사내의 이름은 윤서였습니다. 나이 43. 젊다 하기엔 너무 많고 늙었다 하기엔 아직 이른 나이였지요. 허나 과거 시험장에서만큼은 달랐습니다. 20도 안 된 도령들 틈에 끼어 앉으면 윤서의 관자놀이에 돋은 흰 머리카락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저 영감은 또 왔나. 이번이 몇 번째야. 수군거림은 늘 있었습니다. 윤서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지요. 몰락한 양반가의 서자로 태어나 가진 것이라곤 붓한 자루와 어머니 곁에서 갈고 닦아온 학문뿐이었습니다. 땅도 없고 배경도 없고 봐줄 사람 하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럼에도 윤서가 다시 바랑을 꾸린 것은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밤마다 들려오는 어머니의 기침 소리. 그 소리가 윤서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아들의 급제 소식 한 번만 들으면 여한이 없겠다 하시던 노모의 목소리가.
한양으로 향하는 발걸음마다 귓가에 맴돌았지요. 떠나오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노모는 기침을 참으며 아들의 바람끈을 고쳐 매주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마디마디 굵어진 손가락이 끈을 잡고 놓지 못했지요. 어미 걱정은 말고 가거라. 말은 그리 하셨으나 눈가에 맺힌 것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을 보이면 발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지요. 마을 어귀를 벗어날 때까지 윤서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귀는 끝끝내 뒤를 향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바람에 실려등 뒤로 따라오는 것만 같았지요. 마을 훈장 어른께서 일찍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윤서야, 글보다 사람됨이 먼저다. 사람됨이 바르면 하늘이 외면하지 않느니라. 그 말이 오늘따라 유독 깊이 박혔습니다. 윤서는 묵묵히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하늘이 과연 자신을 외면하지 않을지, 그것은 아직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산길은 깊었습니다. 처음엔 제법 넓은 길이었으나 한나절을 걷고 나니 길은 점점 좁아졌습니다. 양옆으로 우거진 소나무가 하늘을 가리고 발밑엔 낙엽이 두텁게 쌓여 발소리조차 삼켜버렸지요. 인적은 아침부터 끊겼습니다. 바람 한 줄기, 새 한 마리도 보이지 않는 고요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까치 울음이 들렸습니다. 처음엔 하나였습니다. 그러더니 둘, 셋, 순식간에 수십 마리의 울음이 겹쳐지며 산이 떠나갈 듯 울어댔습니다. 까칠한 본디 반가운 소식을 물어다 준다 했습니다만 지금 이 울음은 달랐습니다. 반가움이 아니라 다급함이었지요. 무언가를 알리려는 듯,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려는 듯. 그 울음소리에는 서늘한 기운이 배어 있었습니다. 윤서는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니 길에서 조금 벗어난 소나무 위에 까치 둥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굵은 몸통을 천천히 감아 올리며 나무를 타고 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황구렁이였습니다. 어른 팔뚝보다 굵고 길이는 두 길이 넘어 보이는 묵은 구렁이었지요. 비늘 하나하나가 황금빛으로 번들거렸습니다. 눈은 차갑게 빛났고 혀는 날름거렸습니다. 둥지를 향해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길을 가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날은 저물고 있었고 한양까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저것은 자연의 일이었지요. 구렁이가 새를 잡아먹는 것은 하늘이 정한 이치였습니다. 괜히 끼어들었다가 원한이라도 사면 낭패라는 생각도 스쳤습니다. 그러나 까치들은 여전히 울어대고 있었습니다. 둥지 안에 새끼가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윤서는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윤서는 발밑에 굴러다니는 몽둥이만한 나뭇가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집으면 됩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면 됩니다. 묵은 구렁이라도 사람 소리엔 놀라 달아나는 법이었지요.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손이 쉬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 구렁이도 배가 고팠을 것입니다. 먹고 살자고 오른 나무였겠지요. 내가 저것을 쫓아버리면 오늘 밤 저 구렁이는 굶어야 합니다. 자연의 이치를 사람이 함부로 거스르는 것이 옳은 일인가 하는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게다가 묵은 구렁이에겐 혼이 깃든다 했습니다. 괜히 성가시게 건드렸다가 두고두고 원한을 품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과거 길도 멀었습니다. 공연한 일에 발목 잡힐 여유가 없었지요. 윤서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까치들은 여전히 울고 있었습니다. 아까보다 더 애절하게, 더 다급하게. 마치 제발 누군가 와 달라고. 이 산 중에서 제발 한 사람만 들어달라고 울부짖는 것 같았습니다.
윤서의 손이 천천히 나뭇가지를 향해 내려갔습니다. 나뭇가지를 집어든 순간 윤서의 머릿속에서 온갖 계산이 사라졌습니다. 옳고 그름도 이득과 손해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손이 먼저 움직였지요. 43 평생 숱한 고난을 겪어오면서도 끝내 잃지 않은 것이 있었으니 남의 고통 앞에서 눈을 돌리지 못하는 그 못난 본성이었습니다. 이놈, 썩 물러나거라. 윤서는 나뭇가지로 나무둥치를 힘껏 내리쳤습니다. 쩍 소리가 나무를 타고 울렸습니다. 황구렁이가 흠친 몸을 움츠렸습니다. 윤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소리를 지르며 나뭇가지를 휘둘렀지요. 황구렁이는 한동안 차가운 눈으로 윤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놀람도 두려움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너를 똑똑히 기억해두겠다는 듯 묵직하고 서늘한 눈빛이었지요. 윤서는 자신도 모르게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구렁이는 이내 천천히 몸을 풀어 나무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풀숲으로 사라졌습니다. 숲이 고요해졌습니다. 까치들의 울음도 잦아들었습니다. 둥지 위 어미 까치가 윤서를 향해 한 번 짧게 울고는 날개를 접었습니다. 윤서는 나뭇가지를 내려놓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큰일을 한 것도 아니니 마음에 담지 말자. 그리고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해는 이미 산마루에 걸려 있었고 붉은 노을이 산길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어서 날이 저물기 전에 쉬어갈 곳을 찾아야 했지요. 윤서는 몰랐습니다. 방금 자신이 한 그 작은 선택이 이 밤이 끝나기 전에 얼마나 크게 되돌아올지를. 날이 완전히 저물 무렵이었습니다. 윤서는 발이 아팠습니다. 아침부터 쉬지 않고 걸은 터라집신 바닥이 달을 대로 달아 있었지요. 산길은 어둠에 잠겨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고 돌부리가 발끝을 건드렸습니다. 이대로 산중에서 밤을 보내야 하나 싶어 막막한 마음이 밀려들 때였습니다. 저 멀리 등불 하나가 보였습니다. 처음엔 도깨비불인가 싶었습니다. 이 깊은 산중에 사람이 살 리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 보니 제법 반듯한 기와집이었습니다. 담장도 있고 대문도 있었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은은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지요. 윤서가 머뭇거리며 대문 앞에 서는데 안에서 먼저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처자였습니다. 나이는 20 안팎으로 보였습니다. 비단결 같은 검은 머리카락이 등 뒤로 곱게 늘어져 있었고 온매 무새는 단정했습니다. 얼굴은 보름달처럼 환했으나 눈빛은 달랐습니다. 고요하되 어딘지 서늘한 깊은 못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지요. 처자는 윤서를 보고도 놀라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마치 올 것이 왔다는 듯 담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날이 어두운데 어디로 가시렵니까? 누추하지만 하룻밤 쉬어 가시지요. 윤서는 망설였습니다. 깊은 산중 홀로 사는 처자의 집에 하룻밤을 신세진다는 것이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방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다리는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지요. 실례가 되지 않겠소. 별 말씀을요. 어서 들어오시지요. 처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그러나 윤서는 대문 안으로 발을 들여놓으면서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밤인데 처자의 머리카락이 살며시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방 안으로 들어서자 윤서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상 위에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흰 쌀밥에 갈비찜, 전복초, 민어구이, 그리고 이름 모를 나물들이 소반 가득 차려져 있었지요. 한양 반가에서 나볼 법한 진수성찬이었습니다. 산중 외딴집에서 이런 음식이 나온다는 것이 선뜻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이리 차려주시니 황송합니다만 이 많은 것을 어찌. 드세요. 오늘 이 자리에 딱 맞는 분이 오실 것 같아 미리 준비해 두었답니다. 처자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아름다웠으나 윤서의 등줄기로는 서늘한 기운이 스쳤습니다. 미리 준비해 두었다.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 산중에 내가 온다는 것을 어찌 알았단 말인가. 그러나 배는 고팠고 몸은 지쳐 있었습니다. 윤서는 마음속으로 경계를 늦추지 않으면서도 수저를 들었지요. 음식은 맛이 있었습니다. 아니, 맛이 있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한 숟갈 뜨는 순간 몸 안으로 온기가 퍼지며 아침부터 쌓인 피로가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지요. 윤서는 자신도 모르게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끼며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세상에 이유 없는 후회는 드물었습니다. 43 평생이 가르쳐준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었지요. 달콤한 것 뒤에는 반드시 쓴 것이 따라왔습니다. 윤서는 멀쩡한 정신을 붙들며 처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자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저 윤서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 눈빛이 아까보다 훨씬 깊어져 있었습니다. 낭자는 드시지 않소. 저는 괜찮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자는 다시 말없이 윤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숨죽이고 바라보았지요. 윤서는 그날 밤 쉬이 잠들지 못했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윤서는 선잠을 자다 눈을 떴습니다. 방 안이 이상하게 서늘했습니다. 아까까지 타오르던 화롯불이 언제 꺼졌는지 재만 남아 있었지요. 창호지 문 너머로 달빛이 비쳐들었습니다. 고요했습니다. 너무도 고요해서 오히려 소름이 돋는 고요함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인기척이 났습니다. 처자의 방 쪽에서였지요. 윤서는 몸을 일으켜 귀를 기울였습니다. 처음엔 바람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람 소리가 아니라 무언가 크고 무거운 것이 방바닥을 스치는 소리였습니다. 스르르, 스르르. 윤서는 자신도 모르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윤서는 숨이 멎었습니다. 처자가 있던 자리에 처자는 없었습니다. 대신 방 안을 가득 채운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달빛 아래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었습니다. 비늘은 먹빛이었고 눈은 금빛으로 빛났습니다. 낮에 보았던 황구렁이와는 다른 더욱 묻고 더욱 크고 더욱 서늘한 기운의 구렁이었지요. 구렁이가 윤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의 목소리로 기다렸습니다. 윤서는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벽에 등이 닿았지요. 구렁이는 몸을 세우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낮 당신이 내 지아비를 죽였습니다. 그제야 윤서는 깨달았습니다. 낮에 자신이 쫓아낸 황구렁이. 그 구렁이가 어찌 되었는지 윤서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풀숲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았을 뿐이었지요.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이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오래 묵은 구렁이가 사람에게 기운을 빼앗기면 목숨을 잃는다는 말이 있었지요. 당신 손에 내 지아비가 죽었습니다. 나는 그 원한을 갚으러 왔습니다. 먹빛 구렁이의 눈에서 푸른 빛이 번쩍였습니다. 윤서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지요. 다리가 떨렸고 등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윤서는 벽에 등을 기댄 채 구렁이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43 평생 모진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무너지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눈을 감고 싶지 않았지요. 네, 할 말이 있소. 구렁이가 몸을 흔들었습니다. 말하라는 뜻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지아비를 죽이려 한 것이 아니었소. 둥지 안에 새끼들이 있었고
어미 까치가 울고 있었소. 나는 그저 그 울음이 귀에 밟혀 몽둥이를 들었을 뿐이요. 변명이군요. 변명이 아니요. 사실이요. 구렁이가 천천히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그 눈빛이 잠시, 아주 잠시 흔들렸습니다. 윤서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당신 지아비가 오래 묵은 구렁이인 줄도 몰랐소. 그저 작은 새끼들이 잡아먹힐까봐 겁이 나서 소리를 질렀을 뿐이요. 내 손에 당신 지아비의 목숨이 달린 줄은 꿈에도 몰랐지요. 방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구렁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달빛이 창호지를 타고 흘러내렸고 먹빛 비늘 위로 그 빛이 번졌습니다. 윤서는 그제야 구렁이의 눈가에 어린 것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분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짙은 슬픔이 깔려 있었지요. 오래 묵은 것들은 사람처럼 정이 든다 했습니다. 수백 년을 함께한 지아비를 하루아침에 잃은 것이었으니 그 슬픔이 얼마나 깊겠습니까? 윤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 대신이었습니다. 내가 살리려 한 목숨이 있었고 당신이 잃은 인연이 있었구려. 그 죄는 내가 달게 받겠소. 그러나 한 가지만 청하겠소. 구렁이가 다시 눈을 빛냈습니다. 내 어머니가 홀로 계시오. 병원 중에 아들을 기다리고 계시지요. 내가 돌아가지 못하면 그 어미는 아들 얼굴 한 번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아야 하오. 내 목숨이 아깝다는 것이 아니오. 다만 저 혼자 남겨질 어미가 걱정될 뿐이오. 구렁이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것이 분노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윤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달빛 아래 구렁이의 눈이 전보다 훨씬 깊고 어두워졌다는 것만은 느꼈지요. 구렁이가 몸을 세웠습니다. 천장에 닿을듯 높이 솟구친 몸통이 달빛을 가렸습니다. 방 안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지요. 차가운 기운이 사방에서 밀려들었습니다. 숨을 들이쉬니 공기조차 서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슬픈 사연이로군요. 구렁이의 목소리는 낮고 느렸습니다. 하지만 내 지아비도 슬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500년을 살아 이제 막 사람의 형상을 얻으려 하던 참이었지요. 조금만 더 버텼더라면 이 산을 벗어나 넓은 세상을 볼 수 있었을 것을. 그 꿈이 당신의 몽둥이 한 방에 끊겼습니다. 윤서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의도가 없었다 해도 결과는 바꿀 수 없었지요. 한 생명이 사라진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구렁이가 천천히 몸을 풀었습니다. 긴 몸통이 방 안을 휘감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이 공간 전체가 구렁이의 것인 양, 느리고 여유롭게. 윤서는 달아날 곳을 찾았으나 사방이 막혀 있었습니다. 문은 구렁이의 몸이 가로막고 있었지요. 두렵습니까? 두렵소. 윤서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그럼에도 눈을 감지 않는군요. 눈을 감으면 더 무서울 것 같아서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구렁이가 낮게 웃었습니다. 사람의 웃음과 흡사했으나 그 울림이 달랐지요. 방 안의 공기가 진동했습니다. 그때 윤서의 머릿속에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기침을 참으며 바람끈을 고쳐 매주던 손.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고개를 돌리던 뒷모습. 윤서는 그 얼굴을 마음속에 꼭 쥐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순간 자신을 붙잡아 주는 유일한 것이었지요. 구렁이의 몸이 서서히 윤서를 향해 좁혀들었습니다. 차가운 비늘이 발끝에 닿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윤서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다만 두 손을 꼭 쥐었지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선하게 살고자 한 마음을 부끄러워 말자. 그것이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윤서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 달빛 속에 희미하게 보이는 것.
처마 끝에 매달린 낡은 쇠붙이였습니다. 범종이었습니다. 크지 않았습니다. 손바닥 2개를 합쳐놓은 크기였지요. 녹이 슬고 금이 간 날띠 낡은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윤서는 그것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낮에 보았습니다. 산길을 걸으며 지나쳤던 폐사찰. 이끼 낀 돌담 너머로 허물어진 법당이 보이던 곳. 그 처마 끝에 매달려 있던 바로 그 범종이었습니다. 윤서는 무심코 지나쳤지만 눈에 담아두었지요. 낡았으나 단정한 모양새가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것이 여기 있는가? 윤서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옛 어른들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요사스러운 것들은 쇠붙이 소리를 꺼린다 했습니다. 절집의 종소리에 잡귀가 흩어진다 했지요. 그것이 미신인지 진실인지 윤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눈앞에 구렁이가 있고 처마의 종이 있었습니다. 믿는 것은 그 다음 문제였지요. 구렁이의 몸이 발목까지 감겨들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힘이었습니다. 윤서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 버텼지요. 문까지 거리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처마 끝종에 닿으려면 구렁이의 몸을 뚫고 나가야 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지요. 그러나 이대로 있다가는 어차피 끝이었습니다. 윤서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며 가장 두려웠던 순간들을.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과거에 또 낙방하던 날, 어머니가 처음 피를 토하시던 날. 그 모든 날들을 버텨온 것은 거창한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다음 날 아침이 오면 또 일어나야 한다는 단순하고 질긴 마음이었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윤서는 몸을 낮추었습니다. 윤서는 온몸의 힘을 2 다리에 모았습니다. 구렁이의 몸이 발목을 감고 있었지만 무릎 위는 아직 자유로웠습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기회가 있었지요. 윤서는 있는 힘껏 앞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쾅! 어깨로 문을 들이받았습니다. 문이 통째로 뜯겨나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지요. 구렁이가 뒤에서 날카로운 소리를 질렀습니다. 찢어지는 듯한 그 소리에 산이 울렸습니다. 윤서는 기어가다시피 처마 끝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종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종을 칠 당목이 없었지요. 윤서는 발목에 감긴 구렁이의 힘을 느끼며 주변을 더듬었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깨달음이 왔습니다.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서 온 것이었지요. 선하게 살고자 한 마음을 부끄러워 말자. 낮에 구렁이를 쫓고 나서 스스로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틀리지 않았다면 지금 이 순간도 틀리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살고자 하는 것은 본능이었지요.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곁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도, 급제하고 싶은 것도 다 부끄러운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윤서는 두려움을 내려놓았습니다. 대신 담담함이 찾아왔습니다. 떨리던 손이 멈추었지요. 구렁이가 다시 몸을 조여왔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러나 윤서는 버텼습니다. 마지막까지 버티겠다고 생각했지요. 그 순간 윤서의 손에 무언가 잡혔습니다. 처마 끝에 걸려있던 낡은 나뭇가지였습니다. 길고 단단한, 마치 누군가 일부러 올려놓은 것처럼 반듯한 가지였지요. 윤서는 그것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힘껏 종을 내리쳤습니다. 쾅! 종소리가 밤을 갈랐습니다. 낡고 녹슨 종이었으나 그 소리는 낡지 않았습니다. 깊고 맑고 힘찬 울림이 산 전체를 뒤흔들었지요. 메아리가 겹쳐지며 골짜기를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그 소리에 구렁이가 흠칫 몸을 움츠였습니다. 윤서는 다시 쳤습니다. 쾅. 그때였습니다.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하나였습니다. 그러더니 둘, 셋, 순식간에 수십 개의 소리가 겹쳐졌지요. 날갯짓 소리였습니다. 하늘에서 무언가 쏟아져 내려오는 소리였습니다. 까치였습니다. 낮에 윤서가 구해준 바로 그 까치떼였습니다. 어미 까치를 앞세우고 새끼들까지 날개를 파닥이며 밤하늘에서 쏟아져 내렸지요. 그 수가 어찌나 많던지 달빛이 잠시 가려질 정도였습니다. 까치들이 종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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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쾅. 날개로, 부리로, 발로 종을 쳤습니다. 종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졌지요. 파도처럼, 북소리처럼, 심장소리처럼. 산이 울리고 골짜기가 울리고 밤 전체가 그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구렁이가 고통스러운 소리를 질렀습니다. 발목을 감던 힘이 느슨해졌습니다. 윤서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몸을 일으켜 다시 종을 쳤지요. 까치들과 함께 있는 힘을 다해. 그 순간 윤서는 알았습니다. 선행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낮에 자신이 내민 손이 이 밤 이렇게 돌아온다는 것을. 그러나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구렁이는 수백 년을 묵은 존재였습니다. 종소리의 기운을 빼앗기면서도 쉽게 물러서지 않았지요. 오히려 더 맹렬하게 몸을 세웠습니다. 눈에서 푸른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 빛이 어찌나 강하던지 윤서는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구렁이의 몸이 허공으로 솟구쳤습니다. 그리고 윤서를 향해 덮쳐왔습니다. 윤서는 몸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묵직한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다리가 꺾이며 그 자리에 쓰러졌지요. 차가운 흙바닥에 뺨이 닿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까치들이 더욱 세차게 울었습니다. 그러나 윤서는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구렁이의 무게가 온몸을 짓눌렀고 그 차가운 기운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지요. 손발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눈이 감겨왔습니다. 어머니. 윤서는 마음속으로 불렀습니다. 밤마다 기침을 삼키시던 어머니. 바람끈을 고쳐 매주시던 어머니. 아들의 급제 소식 한 번만 들으면 여한이 없겠다 하시던 어머니. 제가 못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차가운 흙바닥에 눈물이 떨어졌지요. 윤서는 손가락 하나를 움직이려 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종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까치들의 울음도 아득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듯. 까치 한 마리가 윤서의 손등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낮에 둥지 안에 있던 새끼 까치였지요. 아직 날갯짓이 서툰, 작고 여린 녀석이었습니다. 그 발의 온기가 윤서의 손등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작고 여린 온기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어붙던 윤서의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윤서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일어서야 했습니다. 윤서는 손가락부터 움직였습니다. 한 번, 두 번, 흙을 긁었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이 팔로 이어졌습니다. 팔이 움직이자 어깨가 따라왔지요. 구렁이의 무게가 여전히 짓눌렀으나 윤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무릎을 세웠습니다. 까치들이 다시 울었습니다. 더 세차게, 더 높이. 마치 윤서가 일어서는 것을 보고 힘을 내는 것처럼 울었지요. 그 울음이 등을 떠밀었습니다. 윤서는 일어섰습니다. 몸이 휘청거렸으나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처마 끝 종을 향해 손을 뻗었지요. 까치들이 양옆에서 날개를 파닥였습니다. 마치 함께 치자는 듯이
사람과 까치가 함께 종을 쳤습니다. 쾅, 쾅, 쾅. 그 소리는 단순한 쇠붙이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울리는 소리였고, 은혜가 은혜로 돌아오는 소리였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한 마음으로 내지르는 소리였지요. 구렁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구렁이의 몸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푸른 불꽃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종소리에 맞서듯 구렁이는 더 크게 몸을 부풀렸지요. 그 크기가 어찌나 커지던지 순간 기와집 지붕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바람이 일었습니다. 사방에서 한꺼번에 불어오는 바람에 나뭇가지가 꺾이고 낙엽이 휘몰아쳤습니다. 윤서는 버텼습니다. 두 발을 땅에 단단히 디디고 흔들리는 몸을 추슬러 종을 쳤습니다. 까치들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바람 속에서 날개를 퍼덕이며 종 주위를 맴돌았지요. 새끼 까치는 윤서의 어깨 위에 앉았습니다. 그 작고 여린 무게가 윤서의 어깨에 닿아 있었습니다. 구렁이가 다시 윤서를 향해 몸을 세웠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눈에서 쏟아지는 빛이 아까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그 빛에 윤서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혼백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지요.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구렁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까 방 안에서 잠깐 보았던 그 흔들림이었습니다. 분노 아래 깔려있던 슬픔. 500년을 함께한 지아비를 잃은 슬픔. 그것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지요. 윤서는 종치는 손을 멈추었습니다. 까치들도 잦아들었습니다. 바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윤서는 숨을 고르며 구렁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구렁이의 눈에서 푸른 빛이 점점 옅어지고 있었습니다. 대신 그 깊은 눈 안에 무언가 다른 것이 차오르고 있었지요. 윤서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당신의 지아비도 이 종소리를 들었을 것이요. 윤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떠나는 길이 외롭지 않도록 이 소리가 함께 했을 것이요. 500년을 묵었으면 그 넋이 어디 가겠소. 반드시 좋은 곳에 닿았을 것이요. 구렁이가 천천히 몸을 낮추었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달이 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밤이 가장 깊은 시각이었지요. 그 고요 속에서 멀리 달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첫 달기 울자 구렁이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둘째 달기 울자 그 형체가 흐릿해졌습니다. 셋째 달기 울자 구렁이는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먹빛 비늘도 금빛 눈도 차가운 기운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새벽 공기와 멀리서 들려오는 달구름, 그리고 처마 끝에 매달린 낡은 범종뿐이었지요. 윤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몸 안의 긴장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것 같았지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폐 깊은 곳까지 들어왔습니다. 차가웠으나 맑았습니다. 어깨 위 새끼까치가 짧게 울었습니다. 윤서는 손을 들어 그 작은 녀석을 손가락 끝으로 살며시 건드렸습니다. 살았구나. 우리 둘 다. 날이 밝았습니다. 윤서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있는 곳을 바라보다 멈추었습니다. 기와집이 없었습니다. 담장도 대문도 방도 없었습니다. 윤서가 누운 곳은 폐사찰 마당이었습니다. 낮에 지나쳤던 바로 그 폐사찰이었지요. 이끼 낀 돌담, 허물어진 법당, 잡초가 무성한 마당, 그리고 처마 끝에 매달린 낡은 범종. 모든 것이 허상이었습니다. 기와집도, 진수성찬도, 처자의 얼굴도 구렁이가 만들어낸 것이었지요. 그러나 종은 남아 있었습니다. 낮에도 보았고 밤에도 쳤던 바로 그 종이 처마 끝에서 새벽바람에 살며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치에는 까치들이 있었습니다. 수십 마리가 마당 여기저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미 까치, 새끼 까치들. 그리고 어젯밤 윤서의 어깨 위에 앉았던 그 작은 녀석까지. 까치들은 윤서를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잘 버텼다고, 잘 살아났다고 말하는 것처럼. 윤서는 천천히 일어나 범종 앞에 섰습니다. 녹이 슬고 금이 간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울림은 어떤 새종보다 깊었지요. 윤서는 손바닥으로 종을 가만히 짚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쇠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이 종이 자신을 살린 것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낮에 자신이 한 선택이 자신을 살린 것이었지요. 몽둥이를 집어들던 그 순간, 까치의 울음에 발걸음을 멈추던 그 순간, 계산이 아니라 본성에서 나온 그 선택이 이 밤을 버티게 해준 것이었습니다. 선행은 사라지지 않는다. 거창한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설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새벽 폐사찰 마당에서 까치들에 둘러싸여 낡은 종을 짚고 서 있는 43선비가 온몸으로 깨달은 것이었지요. 윤서는 법당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바랑을 다시 둘러맸습니다. 한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지요. 윤서는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방이 나붙던 날, 윤서의 이름이 맨 앞에 있었습니다. 젊은 도령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이름이었지요. 장내에서 수군거림이 일었습니다. 저 43선비가 장원을 했다고? 아니, 저 나이에 어떻게? 윤서는 그 말들을 듣지 못한 척했습니다. 아니, 사실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어머니 생각뿐이었지요. 경쟁자였던 홍익찬이 다가왔습니다. 과거는 젊은 자들의 것이라며 비웃던 바로 그 홍익찬이었습니다. 홍익찬은 한동안 윤서를 바라보더니 이윽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 축하드립니다. 더 이상의 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했지요. 윤서가 고향으로 달려가 보니 어머니의 병환이 나아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기침이 잦아들고 밥도 조금씩 드시게 되었다고 했지요. 윤서는 어머니 손을 꼭 잡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노모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모자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지요. 윤서는 이후 고을 현감으로 부임했습니다. 청렴했습니다. 백성의 억울한 사연을 먼저 들었고 아랫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늦도록 관아에 불을 밝히고 공문을 살폈지요. 주변에서 더 높은 자리를 권했으나 윤서는 사양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할 일이 있소. 백성들은 그런 윤서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윤서가 부임하는 고을마다 이상한 일이 있다고 했지요. 관아뜰에 반드시 까치가 와서 둥지를 튼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져다 치워도 이튿날이면 다시 짓고 쫓아내도 돌아온다고 했지요. 윤서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혼자 웃었습니다. 윤서가 현감으로 부임한 지 수년이 지난 봄날이었습니다. 관아뜰 매화나무가 하얗게 꽃을 피웠습니다. 이른 아침 공기가 맑고 차가웠지요. 윤서는 뜰에 나와 매화 향기를 맡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매화나무 위에 까치 둥지가 있었습니다. 올봄에도 어김없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둥지 안에서 새끼들의 소리가 들렸지요. 조르르르, 조르르르. 배고프다고 보채는 소리였습니다. 어미 까치가 부지런히 먹이를 물어다 날랐습니다. 윤서는 오래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산속 폐사찰에서의 그 밤이 떠올랐습니다. 어깨 위에 앉았던 새끼 까치의 작은 발. 함께 종을 울리던 날갯짓. 그리고 새벽 달 구름과 함께 사라져간 먹빛 구렁이. 구렁이에 대한 원망은 없었습니다. 그 구렁이도 사랑하는 것을 잃었고 그 슬픔이 원한이 된 것이었지요. 슬픔이 원한이 되는 것은
짐승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도 그러했습니다. 다만 사람에게는 그 원한을 풀어낼 방법이 있었지요. 말이 있고 눈물이 있고 그리고 서로에게 내미는 손이 있었습니다. 윤서는 그날 이후 늘 그렇게 살았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거창한 덕목이라서가 아니었지요. 그저 그 밤 산속에서 작은 까치 한 마리가 차가운 손등 위에 내려앉아 온기를 전해 주었을 때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은혜는 반드시 울림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뜰 매화나무 위에서 까치가 짧게 울었습니다. 윤서는 그 소리를 들으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리고 관아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지요. 오늘도 백성의 사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서의 집안에는 대대로 까치가 깃들었다고 합니다. 봄이면 어김없이 찾아와 둥지를 틀고 새끼를 키우고 그 소리로 집안을 채웠지요. 사람들은 그것을 보기 깃든 집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윤서는 알았습니다. 복은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느 날 산길에서 잠깐 멈추어 선 선택 하나가 보이지 않는 실이 되어 삶 전체를 이어준다는 것을. 그 실의 이름은 사람됨이었지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덕 불고 피리린이라 했습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으며 반드시 이웃이 있다는 뜻이지요. 윤서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 곁에도 이미 있습니다. 오늘 하루 잠깐 멈추어 서서 귀를 기울여 보시지요. 어딘가에서 까치가 울고 있을지 모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쌀 한 톨 나누고 받은 기적. 먼 옛날 전라도 깊은 산골에 자리한 작은 마을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조선 숙종 임금 무렵이었습니다. 하늘은 야속하게도 해마다 가뭄과 홍수를 번갈아 내려보냈고 백성들의 살림살이는 나날이 쪼들려만 갔습니다. 봄이 오면 보릿고개를 넘기 힘들었고 가을이 와도 곳간은 텅 비어있기 일쑤였지요. 산에는 칡뿌리조차 남지 않고 들판에는 이삭 하나 줍기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래도 사람의 정마는 아직 따뜻하던 때였지요. 그 산골 마을에 돌쇠와 복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논 한마지기 없는 가난뱅이였지요. 돌쇠는 이 집 저 집 품팔이를 나갔고 복례는 이른 새벽부터 산비탈을 헤매며 나무를 캐어다 팔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낀 일을 이어가는 살림이었지요. 돌쇠는 황소처럼 우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남의 집 일도 제 집 일처럼 여겼고 새벽빛이 채 밝기도 전에 일터로 나가 해가 넘어가도록 땀을 흘렸지요. 복례는 그런 서방님의 마음씨를 꼭 빼닮은 여인이었습니다. 지나가는 거지에게 마지막 남은 보리떡 한 조각도 선뜻 내어 주었고 아픈 이웃이 있으면 밤을 새워 죽을 쏘어 날랐지요.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하곤 했습니다. 가난은 해도 마음만은 천하제일 부자인 부부라네. 마을에는 여러 사람이 살았습니다. 성실하고 선량한 농부들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단연 눈에 띄는 자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최만석이라는 부자였습니다. 마을에서 논과 밭을 가장 많이 가진 자였지요. 흉년에도 소작인들에게 곡식을 빌려주고 2배, 3배의 이자를 챙겼고 남의 딱한 사정을 보면 기회로 삼으려 했습니다. 최만석은 돌쇠와 복례를 볼 때마다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 미련한 것들 가진 것도 없으면서 남한테 퍼주기만 하니 평생 가난을 못 면하지. 그러면서도 두 사람이 마을에서 칭찬받는 것이 못내 배가 아팠습니다. 반면 마을 노인들과 떠돌이 거지들은 돌쇠 부부를 각별히 따랐지요. 두 사람의 문 앞에 오면 빈손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었으니까요. 그해 가을 수확은 유난히 형편이 없었습니다. 돌쇠가 품팔이를 나가도 삭시 변변치 않았고 복례가 캐어온 나물도 시장에서 팔리지 않았지요. 쌀도간을 들여다보면
바닥이 훤히 보일 만큼 살림이 말라 있었습니다. 복례는 텅 빈 쌀독 앞에 쭈그려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은 쌀이라고는 두 사람이 이틀을 버틸 분량이 전부였지요. 그런데 그날 저녁 돌쇠가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삽작 앞에 낡은 도포를 걸친 늙은 거지 하나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지요. 눈빛만은 어찌나 맑고 깊던지 보는 이의 마음을 저도 모르게 잡아당기는 기이한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의 입에서는 낮고 쉰 기침 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콜록 콜록. 사르르는 겨울바람이 노인의 낡은 도포 자락을 사정없이 흔들었지요. 돌쇠가 복례를 바라보았습니다. 복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두 사람의 눈빛에는 묻고 답하는 말이 이미 담겨 있었습니다. 하룻밤 신세를 질 수 있겠소. 늙은 거지가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복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문을 활짝 열었지요. 어서 드시지요, 어르신. 방이 좁아도 따뜻하기는 합니다. 돌쇠는 곧장 아궁이로 달려가 나뭇가지를 더 집어넣었습니다. 복례는 찬장 깊숙이 아껴두었던 마지막 쌀을 꺼냈지요. 이틀치 양식으로 남겨두었던 것이었습니다. 부뚜막에 불을 살려 밥을 지으며 복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이 쌀을 다 써버리면 내일은 굶어야 했으니까요. 그러나 그 생각은 잠시였습니다. 저토록 추위에 떨고 있는 노인을 앞에 두고 쌀독을 닫을 수는 없었지요. 따뜻한 밥 한 그릇과 된장국이 차려졌습니다. 그날 밤 돌쇠와 복례는 굶었습니다. 그래도 두 사람은 나란히 누워 서로의 손을 맞잡았지요. 배는 고팠지만 마음만은 이상하리만치 편안하고 따뜻했습니다. 이듬날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복례가 눈을 떴습니다. 노인에게 아침이라도 차려드려야 한다는 생각에 눈이 저절로 열렸지요. 그런데 방문을 열었을 때 노인은 이미 자리를 떠나고 없었습니다. 다만 노인이 자던 자리에 낡은 비단 복주머니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지요. 복례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손바닥에 올리니 참으로 가벼웠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쌀 몇 톨이 들어있을 뿐이었지요. 복례는 고개를 갸웃하며 주머니를 살며시 기울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톨톨톨 작은 소리를 내며 쌀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멈추지 않았지요. 복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얼른 바가지를 갖다 댔습니다. 쌀이 수북이 쌓였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방님, 서방님. 복례의 목소리에 돌쇠가 벌떡 일어나 달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주저앉아 쏟아지는 쌀을 바라보았지요. 텅 비었던 쌀독이 차오르고 준비해 둔 독이 하나씩 가득 찼습니다. 돌쇠가 넋을 잃은 듯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요? 복례는 복주머니를 두 손으로 곱게 받들었습니다. 간밤에 늙은 거지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두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지요. 두 사람은 쌀독이 가득 찬 것을 보고도 크게 기뻐 날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마주 앉아 감사한 마음으로 아침밥을 지었지요. 밥이 익자 복례는 맨 먼저 이웃집 할머니에게 밥 한 그릇을 들고 달려갔습니다. 어제 굶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터였으니까요. 그렇게 넉넉해진 살림을 두 사람은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나누었습니다. 이웃이 아프면 쌀을 내어 주었고 떠돌이가 문을 두드리면 밥을 지어 주었습니다. 마을 노인들이 겨울을 나기 힘들다 하면 쌀독에서 쌀을 퍼다 날랐지요. 이상한 것은 그렇게 퍼내고 나누어도 쌀독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내어줄수록 오히려 살림이 더 넉넉해지는 느낌이었지요. 어느 날 저녁 돌쇠가 따뜻한 방 안에서 복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인, 당신 마음이 하늘을 움직인 것이요. 복례는 수줍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방님도 함께였으니까요. 혼자였다면 저도 쌀독부터 걱정했을 것이올시다.
타닥타닥 화롯불이 피어오르는 방 안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가난했던 날들이 무색하리만치 그 순간만큼은 세상 그 누구보다 풍요로운 밤이었지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느새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돌쇠네 집에 복이 깃들었다네. 봄볕처럼 번져나간 그 소문은 머지않아 마을 구석구석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욕심 많은 최만석의 귀에도 흘러들어갔지요. 최만석은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품팔이꾼 집에 무슨 복이 깃들겠어. 헛소문이겠지. 그러나 돌쇠네 살림이 나날이 나아지는 것을 보고 마을 사람들이 점점 더 그 부부를 따르는 것을 보자 최만석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남의 복을 보면 가만히 있질 못하는 법이지요. 최만석은 슬금슬금 이웃들을 붙잡고 캐물었습니다. 돌쇠네 집에 무슨 보물이라도 생겼다더냐? 이웃들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복주머니 이야기를 흘렸습니다. 늙은 거지가 두고 간 비단 복주머니에서 쌀이 끝없이 나온다는 것이었지요. 최만석은 그 말을 듣자 두 눈이 번뜩였습니다. 한편 복내는 까닭 모를 불안감이 스멀스멀 기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복주머니 소문이 마을에 퍼질수록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지요. 밤이면 복주머니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이것을 숨겨야 할까? 아니면 이대로 두어도 괜찮을까? 복내의 마음속에서 두 가지 생각이 서로를 밀어내며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결국 복내는 복주머니를 찬장 깊숙한 곳에 고이 넣어두었지요. 하늘이 준 것을 사람이 지나치게 감추려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며칠 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복례가 잠에서 깨어 부뚜막 쪽으로 걸어가다가 찬장 앞에서 멈칫했습니다. 복주머니를 두었던 자리가 비어 있었지요. 복례는 눈을 의심하며 찬장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그러나 복주머니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집 안에 들어와 훔쳐간 것이었습니다. 돌쇠가 일어나 살펴보니 방문 쪽 창살이 뜯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복례가 먼저 입을 열었지요. 서방님, 화가 나십니까? 돌쇠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화가 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겠지요. 허나 원수를 지어봤자 내 마음만 더 무거워질 것이요. 누가 가져갔든 그 사람이 복을 잘 쓰면 그만이지요. 그 말을 들은 복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이런 마음을 가진 서방님이 있다는 것이 복주머니 하나보다 훨씬 더 큰 복이라는 것을 복례는 알고 있었지요. 두 사람은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바깥에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울고 있었지만 방 안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복주머니는 사라졌어도 두 사람의 마음속에 깃든 무언가는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었지요. 그것이 무엇인지 두 사람은 아직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서로의 온기가 느껴지는 한 두렵지 않다는 것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창호지를 은은하게 물들이며 두 사람을 고요히 감싸 안았지요. 복주머니가 사라진 뒤에도 돌쇠와 복례의 살림은 신기하게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쌀독은 여전히 넉넉했고 찬장에는 먹을 것이 끊이지 않았지요. 마치 복주머니의 기운이 집 안 구석구석에 이미 깊이 스며든 것처럼 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부부의 집을 더욱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아픈 이는 죽 한 그릇을 얻으러 왔고 배고픈 이는 밥 한 술을 얻으러 왔지요. 돌쇠와 복례는 누구 하나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나누는 날들이 쌓이자 마을에는 이상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이 저 집을 돕고 저 집이 또 다른 집을 돕는 일이 자연스럽게 번져나갔지요. 어느 눈 내리는 저녁이었습니다. 돌쇠가 바깥에서 장작을 패어 들어오자 복례가 따뜻한 숭늉한 사발을 내밀었습니다.
돌쇠는 그것을 두 손으로 받아 들고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지요. 낡은 방이었지만 화롯불이 타닥타닥 피어오르고 창호지 너머로 한방눈이 소복소복 쌓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례가 아궁이 앞에 쭈그려 앉아 저녁을 짓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지요. 돌쇠는 숭늉사발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인, 나는 이보다 더 큰 복은 바라지 않소. 복례가 고개를 들어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들이 담겨 있었지요. 복례는 소리 없이 웃으며 다시 아궁이로 눈을 돌렸습니다. 저도 그러하옵니다, 서방님. 한방눈은 밤새도록 내렸습니다. 온 마을이 하얗게 덮이는 그 밤, 돌쇠와 복례의 집에서는 따뜻한 불빛이 꺼지지 않았지요. 그 불빛이 어찌나 포근하던지 지나가던 나그네도 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바라보다 길을 이었다고 했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그 겨울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가 그 마을에서 가장 따뜻한 겨울이었다네. 그 평화로운 날들이 언제까지고 이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이란 가장 고요할 때 폭풍이 몰려오는 법이지요. 최만석은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돌쇠의 쌀독이 떠올랐고 귀를 막으면 복주머니 이야기가 파고들었지요. 욕심이란 한 번 불이 붙으면 스스로 꺼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배가 차지 않고 잠을 자도 몸이 풀리지 않았지요. 오로지 그 복주머니 하나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침내 최만석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깊은 밤, 온 마을이 잠든 시각이었습니다. 최만석은 검은 도포를 둘러쓰고 담장을 넘었지요. 숨소리조차 죽이며 돌쇠네 마당을 가로질러 방문 쪽 창살에 손을 댔습니다. 창살은 소리 없이 뜯겨 나왔지요. 최만석의 손이 찬장 안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낡은 비단 복주머니를 쥐었을 때 그의 심장이 거칠게 뛰었습니다. 이제 이 집의 복은 내 것이다. 최만석은 그 생각 하나를 품고 담장을 넘어 돌아갔습니다. 이튿날 아침 최만석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복주머니를 기울였습니다. 처음에는 과연 쌀이 쏟아졌지요. 최만석의 얼굴에 탐욕스러운 웃음이 번졌습니다. 더 많이, 더 빨리 얻으려고 주머니를 마구 흔들었지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쌀이 뚝 멈추더니 이번에는 시커먼 벌레떼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최만석은 비명을 지르며 주머니를 내팽개쳤지만 벌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방 안 가득 걸레가 들끓었지요. 욕심으로 가득 찬 손이 쥔 복주머니는 이미 복을 담는 그릇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늘은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최만석의 집에서 이상한 소문이 흘러나오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수군거림이었지요. 최만석네 방 안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린다. 밤마다 비명이 새어 나온다.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사흘째 나오지 않는다는 말들이 마을 안을 빠르게 돌았습니다. 급기야 이웃 아낙네가 담장 너머로 들여다보았다가 혼비백산하여 달아났지요. 방 안에 시커먼 벌레떼가 들끓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최만석의 집 앞에 섰습니다. 욕심으로 남의 복을 훔치면 그리 된다더니 참으로 무서운 일이로세. 그 말이 돌쇠와 복례의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복례는 그 소식을 듣자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통쾌하기보다는 오히려 마음 한편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지요. 아무리 욕심쟁이라도 저런 꼴을 당하는 것은 가엾은 일이었습니다. 돌쇠도 마당에 서서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낮게 중얼거렸지요. 복주머니를 가져간 것이 최만석 영감이었구나. 복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같은 생각이 떠올랐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굵고 탐스러운 눈송이가 아니라
날카롭고 차가운 진눈깨비였지요. 마치 하늘도 이 상황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듯 매서운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복례는 그 차가운 바람 속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다 한들 이대로 두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대답은 이미 가슴 안에 있었습니다. 복례는 돌쇠의 소매를 살며시 잡아당겼지요. 서방님, 우리 최영감댁에 가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돌쇠는 눈썹을 찡긋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복주머니를 훔친 자인데도 말이오? 복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이 잘못할 수도 있지요. 그 잘못을 털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사람이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돌쇠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복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존경과 사랑이 함께 담겨 있었지요. 이윽고 돌쇠가 천천히 일어서며 도포를 여몄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최만석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 만에 문이 열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최만석의 얼굴은 몰라보게 초췌해져 있었지요. 눈 아래는 거무스름하게 내려앉았고 뺨은 홀쭉하게 꺼져 있었습니다. 도둑질한 자가 도둑 맞은 자를 마주한 것이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을 것이었지요. 최만석은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복례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집 안 치우는 것을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최만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원망이나 꾸짖음이 아니라 도움의 손길이 먼저 내밀어졌으니까요. 그 순간 최만석의 가슴 안에서 단단히 굳어있던 무언가가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욕심만을 좇으며 쌓아 올린 담벼락이 복례의 웃음 한 번에 조금씩 허물어지는 것이었지요. 돌쇠와 복례는 최만석의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방 안의 광경은 참으로 참담했지요. 벌레가 쓸고 간 자리마다 검은 흔적이 남아 있었고 뒤집힌 세간들이 여기저기 나뒹굴었습니다. 오래도록 환기를 시키지 않은 탓에 퀴퀴한 냄새가 방 안 가득 배어 있었지요. 돌쇠는 말없이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복례는 걸레를 챙겨 바닥을 닦기 시작했지요. 두 사람은 묵묵히 아무런 원망도 없이 쓸고 닦고 치웠습니다. 최만석은 방 한 귀퉁이에 쭈그려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눈을 피했지요. 고개를 떨구고 손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훔친 것의 주인이 지금 자신의 집을 치워주고 있었으니까요. 최만석의 가슴 안에서 지금껏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수치 아래에는 더 깊고 오래된 것이 웅크리고 있었지요. 외로움이었습니다. 논과 밭을 많이 가졌어도 창고에 곡식이 쌓였어도 최만석의 곁에는 늘 아무도 없었습니다. 두려움에 고개를 숙이는 소작인들만 있었을 뿐 진심으로 곁에 있어 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지요. 욕심이 사람을 밀어낸다는 것을 최만석은 그제야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이 차츰 정리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 깨끗해진 공간만큼 최만석의 마음속에도 무언가 비워지는 것이 느껴졌지요. 집 안이 말끔히 정리되었을 때 최만석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돌쇠와 복례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내가 잘못했소. 내가 크게 잘못했어. 그 한마디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평생 남 앞에 무릎 한 번 꿇어본 적 없는 자의 참회였지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이내 최만석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돌쇠가 최만석의 팔을 부축해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어르신. 지나간 일은 지나간 것이요. 그러나 최만석의 시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벌레 소동이 마을에 퍼지면서 최만석을 향한 마을 사람들의 눈길이 싸늘하게 굳어버렸지요.
수십 년을 같은 마을에서 살아왔어도 그동안 쌓인 원망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소작인들은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고 장에서 마주치는 이들은 못 본 척 몸을 돌렸습니다. 최만석은 처음으로 홀로 남겨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의 겨울은 유난히 혹독했습니다. 매서운 한파가 몰아쳐 최만석의 집 지붕이 눈의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한쪽이 무너져 내렸지요. 창고의 곡식은 쥐가 파먹었고 논두렁은 얼어붙어 봄이 되어도 제때 녹지 않았습니다. 가진 것이 많았던 차가 하나씩 잃어가는 것이었지요. 최만석은 무너진 지붕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재물로는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그는 이제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지요. 욕심이 걷어낸 자리에는 차가운 바람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드니 돌쇠가 마을 장정 몇을 데리고 걸어오고 있었지요. 어깨에는 지붕을 고칠 새 이형을 잔뜩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최만석은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돌쇠와 마을 장정들은 아무 말 없이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무너진 석가래를 바로잡고 새 이형을 덮었지요. 찬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서도 손길은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최만석은 마당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손 하나 보태지 못하고 멀뚱히 서 있는 자신이 한없이 작게 느껴졌지요. 평생 남에게 베푼 것이 없었으니 몸이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조차 몰랐습니다. 복례가 최만석의 곁으로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안으로 드시지요. 따뜻한 것이라도 한 그릇 드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만석은 고개를 저으려다 멈칫했습니다. 내가 무슨 낯으로 신세를 지겠소. 복례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낯이 없으면 없는 대로 드시면 되옵니다. 밥은 낯 가리지 않으니까요. 그 말에 최만석은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새어나온 웃음이었지요. 얼마 만에 지어보는 웃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웃음이 씨앗이 되었습니다. 단단히 굳어있던 최만석의 마음속에 아주 작은 틈이 생겨났지요. 봄볕이 언 땅을 녹이듯 그 틈으로 따뜻한 무언가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최만석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소작인을 마주쳐도 눈을 마주치는 것이 서툴렀고 이웃에게 말을 건네는 것도 낯설었지요. 평생 남을 이용하는 데만 익숙했던 사람이 베푸는 법을 배우는 것은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는 것만큼 더디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에 큰 불이 났습니다. 한겨울 매서운 바람을 타고 불길이 삽시간에 번졌지요. 하늘이 내려앉은 듯 시뻘건 불꽃이 치솟았고 마을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왔습니다. 불길은 가장 가난한 집들이 모여있는 마을 동쪽을 향해 달려갔지요. 돌쇠네 집이 바로 그 길목에 있었습니다. 복례는 불길을 보자마자 이웃집 아이들을 끌어안고 마당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돌쇠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 불을 막으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지요. 바람은 더욱 거세졌고 불길은 돌쇠네 집 지붕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최만석이 자신의 창고 문을 활짝 열어 젖혔습니다. 창고 안에는 지난 수십 년간 소작인들에게서 거둬들인 곡식과 재물이 가득 쌓여 있었지요. 다들 여기 불 끄는 데 쓸 것들을 가져가시오. 내 창고의 것은 모두 마을 것이오. 최만석의 외침이 불길 속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우르르 달려들었지요. 창고에서 가마니를 꺼내 불길을 두드리고 항아리를 들어 물을 퍼 날랐습니다. 최만석도 함께였습니다. 두 손이 새까맣게 그을리도록 불길 속을 오갔지요. 한 식경쯤 지났을까요? 불길이 잡혔습니다. 돌쇠네 집은 처마 한쪽이 그을렸지만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땅바닥에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었지요. 최만석도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재투성이었고 손바닥에는 물집이 잡혔지만 그 얼굴에는 지금껏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홀가분함이었습니다. 평생 움켜쥐기만 했던 손이 처음으로 내어주었을 때 그 손이 이토록 가벼워질 수 있다는 것을 최만석은 그제야 알았지요. 복례가 최만석의 곁으로 다가와 물 한 사발을 내밀었습니다. 최만석은 두 손으로 받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불길이 지나간 하늘에는 차갑고 맑은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었습니다. 최만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수치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늦게 깨달아 버린 것들에 대한 눈물이었지요. 불이 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복례가 그을린 처마를 바라보며 마당을 쓸고 있을 때였지요. 어디선가 낯익은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콜록 콜록. 복례는 빗자루를 든 채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삽작 앞에 낡은 도포를 걸친 늙은 노인이 서 있었지요. 그 맑고 깊은 눈빛을 복례는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지난 겨울 하룻밤을 묵어갔던 바로 그 노인이었습니다. 복례의 손에서 빗자루가 스르르 떨어졌습니다. 노인이 빙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생이 많았구나. 복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먼저 앞을 가렸지요. 돌쇠도 어느새 마당으로 나와 노인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깊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준 복주머니가 사라진 것을 알고 있느냐? 돌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 허나 너희 집 쌀독은 여전히 넉넉하고 이웃들은 여전히 이 집 문을 두드리지 않느냐. 복례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복주머니가 사라진 뒤에도 살림이 줄지 않았던 까닭을, 이웃들이 끊이지 않고 찾아왔던 까닭을 말이지요. 복주머니의 기운이 집 안에 스민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누고 베푼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마음들이 다시 돌쇠와 복례에게로 돌아오고 있었던 것이지요. 노인이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새 비단으로 곱게 지은 복주머니였습니다. 처음 두고 간 것보다 훨씬 단단하고 아름다운 것이었지요. 이번 것은 빼앗길 염려가 없느니라. 욕심 있는 자의 손에 닿으면 한낱 헝겊 조각에 불과하니까. 복례가 두 손을 모아 복주머니를 받았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리자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지요. 마치 사람의 손을 잡는 것처럼 포근한 온기였습니다. 노인은 다시 빙긋 웃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지요. 어르신. 복례가 불렀지만 노인은 이미 삽작을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몇 걸음 걷지 않아 아침 안개 속으로 스르르 사라졌지요. 두 사람이 뒤따라 나가보았지만 골목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노인이 걸어간 자리에 하얀 서리꽃이 소복이 피어 있었지요. 봄이 왔습니다. 겨우내 움츠러들었던 마을이 기지개를 켜듯 살아났지요. 논두렁에는 새풀이 돋았고 산비탈에는 진달래가 붉게 피어올랐습니다. 긴 겨울을 버텨 낸 사람들의 얼굴에도 봄볕처럼 환한 기운이 돌았지요. 그리고 그 봄에 최만석은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소작인들을 불러 모은 최만석은 그동안 받아 온 이자를 모두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귀를 의심했지요. 수십 년간 이자에 허리가 휘니들이었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만석은 창고 문을 열어 곡식을 나누어 주었고 흉년에 빼앗다시피 한눈 몇 맞이기를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하는 눈길이 많았습니다. 저 영감이 갑자기 왜 저러는 것이요? 무슨 속셈이 있는 것 아니겠어? 그러나 최만석의 행동은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한결같았지요. 봄 농사철에는 먼저 나서서
일손이 모자란 집을 도왔고 가을 수확이 끝나면 곳간이 빈집에 쌀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욕심으로 가득 찼던 자리에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다른 것이 채워지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의 눈길이 달라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서 한 노인이 최만석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영감, 이제야 사람 됐구먼. 투박하고 짧은 말이었지만 최만석은 그 말 한마디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재물로도 권세로도 살 수 없었던 것을 이제야 얻은 것이었지요. 욕심이 응징받은 것은 벌레 떼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응징은 평생 단 한 번도 누리지 못했던 따뜻한 사람의 정을 가장 늦게 깨달아 버렸다는 것이었지요. 그해 정월 초하루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돌쇠와 복례의 집 마당에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누가 먼저 부른 것도 아니었지요. 그저 발걸음이 저절로 그리로 향했을 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새 옷을 차려입고 뛰어다녔고 노인들은 볕이 드는 처마 아래 나란히 앉았습니다. 최만석도 그 자리에 있었지요. 예전에 그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복례가 마당 한가운데 서서 새 복주머니를 꺼내 들었습니다. 햇살이 비단 위에서 반짝였지요. 복례는 그것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곁에 있던 아이에게 내밀었습니다. 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받아들자 복례가 말했습니다. 복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것이란다.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는 것이지. 그 말이 마당에 모인 사람들의 가슴에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에는 새로운 풍습이 생겨났습니다. 정월 초하루가 되면 색동 헝겊으로 작은 복주머니를 만들어 허리춤에 차는 것이었지요. 처음에는 이 마을에서 시작된 것이 이웃 고을로 퍼지고 다시 먼 고을로 번져 나갔습니다. 복주머니를 차는 까닭을 묻는 이에게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복은 주머니에 담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담기는 것이라지요. 돌쇠와 복례는 그 뒤로도 오래오래 그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살림이 크게 불어난 것도 아니었고 벼슬을 얻은 것도 아니었지요. 다만 문을 두드리는 이가 있으면 언제나 열어주었고 손을 내미는 이가 있으면 언제나 잡아주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수록 두 사람의 얼굴에는 주름 대신 웃음이 늘었고 집안에는 가난 대신 온기가 쌓였습니다. 베풀수록 채워지는 삶이 있다는 것을 두 사람은 몸으로 증명하며 살아갔지요. 옛말에 인심이 곧 천심이라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곧 하늘의 마음이라는 뜻이지요. 복은 하늘이 그냥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 때 비로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설날이면 사람들이 복주머니를 차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작은 주머니 하나에 담긴 것은 쌀이 아니라 먼 옛날 전라도 산골 부부가 한겨울 밤 낯선 노인에게 건넨 따뜻한 밥 한 그릇의 마음이었지요. 오늘 영상 재미있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